네, 옥토디 기초엔 기본생물 14장 멘델의 유전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감수분열 배웠죠. 감수분열 자체가 배우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배우자가 각각 만나가지고 EN의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엄마에서 EN 그리고 아빠에서 EN이 감수분열해가지고 NN을 각각 만들었죠. 자, 그랬을 때 엄마와 아빠의 형질을 자녀가 담는 것, 요거를 이제 멘델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손으로 내려가면은 특이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 특이한 성질을 또 관찰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론보다는요, 사실 약간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은 그냥 간단하게 용어나 개념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임용할 때 문제 좀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유전 용어부터 잠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캐릭터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특징이에요. 어떤 생김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개체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 눈 색깔이라든지 뭐 아니면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의 모양이 뭐 주름진 거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씨앗의 모양 아니면은 뭐 혈액형 이런 것들 약간의 상위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질은 그런 특징이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까 말씀드린 뭐 씨앗 같은 경우에 둥근 씨앗인지 주름진 씨앗인지 뭐 눈색 같은 경우에 갈색 눈인지 검은색 눈인지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뭐 A형인지 B형인지 이런 것들을 형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눈 색깔이라 치면은 형질은 어떤 눈 색깔이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2번 유전 연구에 좋은 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유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세대를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우리 과학자들이 관찰하기 쉬운 게 유전 연구에 좋은 생물의 특징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얘들이 세대가 짧아야 될 겁니다. 세대가 길면은 이게 만약에 10년 산다 칩시다. 한 세대가 10년 걸린다. 그러면은 연구하는데 10년이 걸리겠죠. 다음 자손 볼 때까지 10년이 걸릴 테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자, 반면에 이게 막 한 20분에서 30분마다 한 세대가 나타난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바로 순식간에 몇 세대 밑에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세대가 짧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는 지금 확률의 법칙이에요. 멘델의 법칙은. 그래서 이런 자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자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자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감수분열하는 동안 교차가 발생하고 어떤 배우자가 맞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자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손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종류의 자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즉, 요 형질인데 어떤 눈 색깔인지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름진 건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둥근 건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 형질이 뚜렷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라 치면은 어떤 거는 자주색이고 어떤 건 핑크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애매한 거예요 색깔이. 자, 그러면은 유전 연구하기 조금 힘들겠죠. 자, 그 다음 인위적으로 교배가 가능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원하는 개체들을 교배를 시켜야 되지 얘들을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을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가계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질병이 나타나면은 그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식으로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적은 비용으로 좁은 공간에서 사육이 가능해야 된다.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자, 얘들을 기르는데 만약에 식물을 길러요. 식물을 기르는데 이게 한 그루가 자라는데 막 한 30평씩 이렇게 요구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땅값만 해도 실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30평 안에 막 100개씩 키울 수 있는 거예요. 100개, 1000개씩. 그러면은 훨씬 더 연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다 적당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생물체는 부모로부터 자,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총 2개의 유전자 자위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염색체가 있으면은 이쪽에 하나의 좌위,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의 좌위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EN이 되는 거죠. 각각 하나씩 물려받고 여기서 이쪽이 발현되거나 이쪽이 발현되거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멘델의 실험 중에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순종 같은 경우에는 트루 브리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 세대 동안 얘들을 막 자가 수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식물이에요, 식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받아칩시다.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스몰 A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얘들이 생식세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라지 A가 있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이쪽은 스몰 A가 있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복제를 했으니까 똑같은 놈들이 각각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얘들을 자가 수분시키는 거예요. 자가 수분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꽃이라 치면은 꽃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는데 그냥 수술을 자기 암술에다가 교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얘랑 얘랑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얘랑 얘랑 될 수도 있을 거고 얘랑 얘랑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요 형질만 나타냈다 칩시다. 둘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랑 되면은 그냥 어차피 둘 다 라지에이니까 라지에이 형질이 나타날 거고요. 이런 걸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A 하게 되면은 자, 얘들은 부모는 라지에이 형질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스몰 A 형질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순종이긴 해요. 순종이긴 한데 부모 세대랑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들을 다시 자가 교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스몰 A와 스몰 A가 만나면은 결국 얘들이 아무리 생식세포를 만들어도 결국은 요 스몰 A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얘들끼리 이제 교배를 시키면은 위세대 얘 부모와 똑같은 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부터 이제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얘랑 얘를 교배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다시 배우자를 만들게 되면은 라지 A, 스몰 A 나오게 되는데 얘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지금 얘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로 올라간 거로 치면은 얘 표현형도 나올 거고요. 자, 표현형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라지 A에 대한 형질이 발견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도 발견이 될 겁니다. 스몰 A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결국 순종은 얘 혹은 얘. 왜냐하면은 얘들은 이제 계속 교배를 해봐야 얘들밖에 안 나올 거고요. 얘들도 교배를 계속 해봐야 얘들만 나오겠죠. 자, 요런 놈들을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잡종화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변이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순종 완두를 타가 수분시켜요. 즉 라지에이를 갖고 있는 놈하고요, 스몰 A를 갖고 있는 놈하고요 서로 타가 수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라지에이, 스몰 A만 나오게 됩니다. 왜? 염색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라지에이, 스몰 A 이렇게 있는데 얘들 배우자는 무조건 얘와 얘만 나오겠죠. 걔가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잡종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잡종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순종은 같은 놈이 이렇게 있는 거. 잡종화는 이렇게 서로 다른 순종들을 교배시켜가지고 타가 수분시키면은 나오는 애들. 이런 거를 잡종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 보도록 합시다. 우열의 법칙 나오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바로 본 겁니다. 자, 우리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질을 교배를 시키게 되면 어떠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처럼 라지 A 그리고 스몰 A를 교배시켰다 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은 지금 표현형이 얘들은 무조건 라지 A가 나오고 얘들은 스몰 A가 나옵니다. 표현형이라는 거는 이 유전자가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형질을 표현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지 A의 특징이 나타나는 애, 스몰 A의 특징이 나타나는 애 얘들을 표현형이라 하고요. 어쨌든 요런 애들을 순종 두 개를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요 위치 있죠. 여기 지금 요 위치에 각각 유전자가 DNA가 있을 텐데 요런 위치를 이제 요 유전자 위치를 대립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즉 같은 유전자 위에 얘들이 있긴 있는데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는, 여기는 라지, 여기는 스몰 A의 정보를 가지는 유전자 변이 형태로서 이런 같은 자위에서도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애들을 대립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말은 어려운데 그냥 요 위치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그냥 대립 유전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알렐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열의 법칙 설명하다가 빠졌는데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라는 게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라지 A하고 스몰 A를 교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을 F0 세대, F1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얘와 얘가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라지 A와 스몰 A가 만나가지고 어떤 표현형이 나오냐면은 자, 보통 표현형을 나타나는 걸 대문자로 써요. 그래가지고 라지 A 표현형만 나타나게 됩니다. 얘와 얘가 섞인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 표현형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우리 콩으로 요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자, 라지 R을 예를 들어서 둥근 콩, 스몰 R을 주름진 콩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영어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라지 R과 라지 R 그리고 스몰 R과 스몰 R 그런 표현형이 얘는 둥근 애, 얘는 주름진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교배를 했더니 라지 R, 스몰 R이 만나면서 요 라지 R 표현형, 즉
둥근 콩만 나타나게 됩니다. 둥근 애와 주름진 애를 분명히 교배를 했는데 무조건 자손은 F1에서 둥근 애들만 나타나. 이랬을 때 둥근 형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요 라지 R 요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 하고요. 반면에 나타나지 않는 스몰 r 형질 있죠. 반복하는 형질. 얘들을 열성 형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쪽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열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성이 나타나는 거, 열성은 나타나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어렵잖아요. 자, 얘들은 뭐냐면은 각 형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뭐 아니면은 라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얘들은 나중에 다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씩만 들어가야 된다. 한 배우자에는 라지 A만 있거나 스몰 A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두 개씩 있겠죠. 요거를 분리의 법칙. 얘들이 결국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맨델의 모델 봅시다. 자, 맨델의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F2 자손까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하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할게요. 라지 R, 스몰 R 하고요. 다시 얘 세대들. 어차피 얘들은 식물이니까 똑같은 애들이 다 나오겠죠. 씨앗을 여러 개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다른 자기 형제들과 교배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F2 세대가 나오겠죠. 쭉 내려가서 F2 세대가 나오는데 F2 세대에서 이상하게 둥근 콩 대 주름진 콩 비율이 3대 1 비율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요거에 이제 맨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라지 R 하고요 스몰 R 하고 배우자가 나올 거고 라지 R 하고 여기도 스몰 R 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짝을 지어 봅시다. 이제 라지 R 만나는 경우 하나 있을 거고요. 요 라지 R하고 스몰 R 하고 만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몰 R 하고 요 라지 R 하고 만나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스몰 R과 스몰 R이 만나는 경우. 자, 이랬을 때 얘들 표현형을 보게 되면은 자, 무조건 라지 R 있으면은 우성이기 때문에 둥근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요. 스몰 R만 있어야지만 주름진 콩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비율이 어떻다? 3대 1로 나타난 겁니다. 3대 1로 표현형이 나타났지만은 이 유전자들은 라지 R 대 라지 R, 스몰 R 대 스몰 R은 1대 2대 1 비율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표현형은 3대 1로 나타났죠. 자, 이게 이유가 요 분리의 법칙 때문인 거죠. 얘들이 이런 식으로 갈라져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맨델이 3대 1로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해석했죠. 그래서 먼저 유전되는 형질들이 다양하다. 즉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 콩, 녹색 콩, 모양 같은 경우에는 둥근 콩, 주름진 콩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각 형질에 대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그래서 총 2개의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즉 만약에 색깔이 노란 콩, 녹색 콩 있었다. YY, 스몰 I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들은 얘들대로 또 따로 아니면 라지 R, 스몰 R 있었으면은 얘들은 또 얘들대로 따로 하나씩 각각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한 유전자 자위의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 우성 대립 유전자가 생물체의 외형을 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지 R, 스몰 R 있게 될 경우에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R이 그 표현형을 나타난 거죠. 자, 그다음 분리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2개의 대립 유전자는 배우자 형성할 때 분리돼 가지고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 용어들 잠깐 살펴보고 합시다. 사실 앞에서 제가 살짝 다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대립 유전자 알렐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전자 자위에 이렇게 있지만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는 유전자 변이 형태죠. 그래서 서로 같은 자위에서 다른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립 형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둥근 앤지, 주름진 앤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각자 개체의 어떤 형질 중에서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그런 형질들을 대립 형질이다. 둥근 애냐, 주름진 애냐, 흰 눈이냐, 검은 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을 대립 형질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형 접합성은 말 그대로 순정이에요. 동형이 접합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같은 유전자 형이 접합해 있는 애들 라지 A라든지 뭐 스몰 A라든지 라지 R, 스몰 R 이런 애들을 동형 접합성 이렇게 말하고요. 얘들은 특징이 자가수분 시키게 되면은
같은 형질의 자손만 무조건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지엘이랑 라지엘 하면은 당연히 라지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형 접합성은 그 반대겠죠. 잡종입니다. 라지엘 스모레 아니면은 뭐 라지알 스모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조합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지만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자가 교배를 시키게 되면은 우성과 열성이 비율이 3대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형과 유전자형입니다. 요건 앞에서 바로 다 설명을 드리고 왔죠. 표현형은 외부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어떤 생물체의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자, 유전자형은 이 대림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자 성분을 유전자형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애들이죠. 이런 거를 유전자형이라 합니다. 하지만은 표현형은 뭐 아까 라지알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모랄은 둥근 애들이었고요. 반면에 스모랄만 주름진 애였습니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정교배입니다. 검정교배는 만약에 내가 열성 순종은 하나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유전자형을 모르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열성 순종은 표현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열성 순종일 경우는 사실 뭐 얘랑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만약에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모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를 교배를 해보는 거예요. 뭐 먼저 요걸 해봅시다. 잡종을 해봅시다. 라지알 스모랄하고 스모랄을 교배를 하게 되면은 자, 그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지알 스모랄 다시 라지알 스모랄 그 다음에 스모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표현형이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러면은 얘가 처음에 잡종이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반면에 얘라 쳐봅시다. 그러면은 라지알 스모랄 검정 교배를 한 거예요. 지금 열성과 교배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냐? 라지알 스모랄 또 똑같이 라지알 스모랄 나오겠죠. 즉 모두 우성 형질의 표현형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우성이었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성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다? 라지알 형태로 동형 접합자 하면은 우성과 열성 표현형이 1대1로 나오면은 요 케이스죠. 이형 접합성 그런 케이스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가 교배 봅시다. 자가 교배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인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순종 만들 때 쓴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라지알 스모랄을 교배를 시키면 라지알하고 라지알 스모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열성은 바로 표현형으로 순종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순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서 배운 검정 교배를 해가지고 얘랑 얘가 있을 때 서로 각각 스모랄과 검정 교배를 하면은 누가 순종이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걔들이 골라내면은 우성 순종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역교배입니다. 자, 역교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손하고요. 그러니까 F0가 있고 그 다음 F1 있을 때 F1과 F0를 다시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까 위에 말한 검정교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교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보세요. F0에 라지 A, 스몰 A가 있었다 칩시다. 자, 얘들을 교배하면은 F1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가 나오겠죠. 그리고 검정교배할 때 얘랑 얘를 교배를 시켰었겠죠. 근데 이게 검정교배이자 생각해보면은 부모 세대하고 자손 세대하고 교배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역교배이자 검정교배이다. 검정교배는 역교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분리의 법칙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독립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의 법칙은 우리 이때까지 형질을 하나씩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형질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둥근 콩이 있는데 얘가 노란색일 수도 있고요. 둥근 콩이 있는데 얘가 녹색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주름진 콩이 있는데 얘가 노란색일 수도 있을 거고 주름진 콩이 있는데 얘가 녹색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서로 교배를 시켰을 때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노란색은 노란색에 대해서 녹색은 녹색에 대해서 즉 색깔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는 거고요. 자, 둥근 콩과 주름진 콩 요 두 가지 즉 모양에 대해서 얘들도 따로 유전이 살펴진다 요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별개로 움직인다. 이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이게 나중에 말이 분리의 법칙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분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분리의 법칙을 먼저 배웠습니다. 자, 분리의 법칙은 아까 라지알 스모랄 있을 때 각각 한쪽에 라지알 한쪽에 스모랄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었고요. 독립의 법칙은 이런 형질들은 서로 따로 움직인다.
캐릭터는 따로 움직여. 이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양성 잡종 조합 시 항상 F2세대에서는 표현형의 B가 9대 3대 3대 1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각각 유전형을 쓸 수 있겠죠. 자, 노란색은 앞으로 라지 Y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둥근 노란색이니까 라지 R, 라지 R에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완전 이열성 얘들 주름지면서 녹색인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있다. 자, 얘들을 잡종을 만들면 F1세대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을 자가수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지금 독립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분배될 수 있냐면은 퍼넷 스퀘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서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R, 라지 Y 움직일 수 있고요. 라지 R, 스몰 Y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나올 수 있고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얘랑 다시 자가수분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에서 생식세포 나오는 것들, 얘에서 생식세포 나오는 것들을 각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쓰면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써봅시다.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밑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R 이런 식으로 쭉 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놨을 때 이제 얘들의 표현형을 보는 겁니다. 자, 표현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라지 R 있으면은 무조건 둥근색이겠죠. 라지 R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제 표현형만 제가 따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표현형은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자, 우성이 있으면은 걔만 써주는 겁니다.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이번엔 스몰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와요. 자, 이랬을 때 관찰되는 경우의 수는 위에 본 요거 4개죠. 둥글면서 노랗거나 둥글면서 녹색이거나 주름지면서 노란색이거나 주름지면서 녹색이거나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둘 다 우성인 형질을 가지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왔고요. 자, 모양이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9개. 자, 그 다음에 둥근색이면서 녹색인 애들 찾아봅시다. 라지 R이면서 스몰 Y인 애들이겠죠. 자,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름지면서 노란색인 애들, 스몰 R에 라지 Y인 애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주름지면서 녹색인 애들 한 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 비율이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필기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요 결과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 하지만 두 가지 특징을 따로 고려하면은 각각에 대해 3대 1 비율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노란색 대 녹색 혹은 둥근 것 대 주름진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노란색 대 녹색 같은 경우에는 라지 Y 대 스몰 Y겠죠. 라지 Y, 라지 Y 즉 9 플러스 3, 12 대 스몰 Y 3 플러스 1 4 고르 3대 1. 자, 그 다음 둥근 것 대 주름진 거 둥근 거 라지 R 9 플러스 3 12 대 스몰 R 3 플러스 1 4 역시 3대 1 이렇게 각각 나온다. 요게 독립의 법칙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확률의 법칙 봅시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을 자가교배했을 때 전부 라지가 나올 확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확률을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각각 구하면 돼요. 라지 Y, 스몰 Y이기 때문에 라지 Y가 걸릴 확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라지 Y가 걸릴 확률, 즉 2분의 1, 여기 또 2분의 1. 왜냐면은 라지 Y거나 스몰 Y거나 둘 중 하나겠죠. 두 개 곱하면은 4분의 1 될 거고요. 자, 반면에 여기서 라지 R 걸릴 확률, 여기서 라지 R 걸릴 확률 각각 2분의 1, 2분의 1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럼 역시나 4분의 1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확률을 다시 곱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라지 Y
라지알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 되겠죠. 나중에 편의 문제는 그냥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3개네요. 자, 라지 p 스몰 p, 라지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p 스몰 p, 스몰 y, 라지 r 스몰 r을 교배를 했다 합시다. 자, 이때 최소한 2개의 열성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봅시다. 2개의 열성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몰 p, 스몰 y, 스몰 y이거나 스몰 p, 스몰 r, 스몰 r이거나 이제 p 빼고 스몰 y, 스몰 r이거나 요거를 이제 각각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스몰 p, 스몰 y일 때는 지금 r에 대해 가지고요. 요 스몰 r하고 라지 r, 스몰 r이 각각 교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몰 p, 스몰 r일 때는 y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y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p에 대해서 봐야겠죠. 라지 p, 스몰 p, 그 다음에 다시 라지 p, 스몰 p 이렇게 교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다시 각각 교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전형은 똑같이 라지 r, 스몰 r이거나 스몰 r만 나올 거고요. 뭐 얘들도 똑같겠죠. 라지 y, 스몰 y가 나올 텐데 얘들은 라지 P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라지 P, 스몰 P도 나올 수 있고 스몰 P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기서 다 스몰이 나오는 거 스몰 p, 스몰 y, 스몰 r, 스몰 r은 자, 나중에 따로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스몰 p, 스몰 y, 스몰 y일 때 라지 r, 스몰 r이 나올 확률이 하나 있고 아까 스몰 r이 나올 확률이 있었죠. 얘는 근데 밑에서 따로 볼 거랬습니다. 자, 그 다음 스몰 p, 스몰 r일 때는 라지 y, 스몰 y가 있을 수 있고 스몰 y 있을 수 있는데 얘도 밑에서 아까 겹치니까 따로 볼 거고요. 그래서 얘들은 스몰 p, 라지 y, 스몰 r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스몰 p는 여기 겹치니까 따로 빼놓을 거고요. 나머지 2개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라지 p, 스몰 y,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p, 스몰 y, 스몰 r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 스몰 p, 스몰 y, 스몰 r 이렇게 나오겠죠. 이 형질들에 대해서 각각 나올 확률을 이제 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부터 봅시다. 지금 스몰 p가 나올 확률은 얘랑 교배했을 때 스몰 p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자, 요건 이제 암산이 돼야 돼요. 밑에서 아까 계속 했던 겁니다. 라지 p, 스몰 p가 교배하게 되면은 라지 p, 스몰 p, 스몰 p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4분의 1 나오는 거고요. 자, 같은 식으로 라지 y, 스몰 y하고 스몰 y하고 교배를 하면은 사실 이거 이제 안 해봐도 알아야 돼요. 라지 y, 스몰 y, 그다음 라지 y, 스몰 y, 그다음 스몰 y 나오기 때문에 스몰 y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스몰 r, 라지 r 했을 때 라지 r, 스몰 r이 나올 확률은 사실 요거를 R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역시나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쉽습니다. 보면은 요 라지 P, 스몰 P는 각각 4분의 1씩이고 얘들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들은 4분의 1. 자, 아까 얘는 여기서 했죠. 2분의 1. 자, 얘들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냥 다 해볼게요. 라지 P는 4분의 1. 스몰 I는 2분의 1. 그리고 스몰 R도 2분의 1. 역시나 라지 P, 스몰 P는 2분의 1이었고요. 얘들은 이제 위에서 아까 다 했죠. 얘들도 봅시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1, 자, 얘도 16분의 1, 얘도 16분의 1, 자, 얘는 8분의 1, 이거를 16분의 2, 얘도 16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분의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2 더하면 16분의 6 되겠죠. 다 더하면. 자, 약분하면은 8분의 3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교배했을 때 최소한 2개, 그래서 3개까지 고려했을 때 열성형질이 나타날 확률은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멘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콩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 이 멘델이 수도승이었는데 신부님이었는데 그냥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밭에서 우연히 그냥 콩 가지고 요 유전학 실험을 하게 된 건데 결과를 관찰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는 이런 멘델의 유전학을 따르지 않는 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의 범위도 살펴보게 되면은
멘델이 관찰한 거는 완전 우성이에요. 부모 형질 중에서 우성인 형질이 열성의 표현형을 가리는 거죠. 잡종일 때. 그런 완전 우성을 이때까지 우린 배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 공동 우성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형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동 우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그 MN 혈액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ABO 혈액형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있을 때 적혈구 표면에 M 항원이라는 놈이랑 N 항원이라는 놈이랑 서로 다른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혈액형 자체가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요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항원들이 두 종류가 각각 다 나타나가지고 공동우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혈액형 RH랑 제가 ABO는 들어봤는데 MN은 처음 듣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들의 이제 항체가 붙을 수 있어요. 항원이라 가지고 항체라는 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항체는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죠. B세포가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이다 이렇게 잠깐 배웠었고요. 얘들이 붙어야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MN 항원 같은 경우에는 37도 체온에서는 얘들을 터트리는 용혈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미만 저온에서 이런 항체가 붙는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체온에서는 얘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불완전 우성입니다. 불완전 우성은 그 사이값이 애매하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금오초나 분꽃 같은 이 꽃을 가지는 애들이 꽃 색깔이 이제 붉은 꽃하고요. 그 다음에 흰 꽃이 있다 칩시다. 레드라 그냥 라지알로 적었어요. 자, 그런데 얘들을 교배하니까 어떤 색이 나타나냐면은 자, 붉은색과 흰색이 나타나는 근데 이게 3대1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분홍색 꽃이 또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색깔 자체가 중간 표현형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분홍색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 말고도 우리 콜레스테롤 있죠. 고콜레스테롤 혈증. 자, 그 경우에도 LDL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용체가 있어야 이 LDL을 회수를 하는데 만약에 라지 A가 있고 라지 A 스몰 A가 있고 스몰 A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 라지 A가 있어야 수용체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용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2의 N만큼 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 라지 A가 하나 있기 때문에 N만큼 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발현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현을 많이 하는 얘들은 LDL을 회수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거고요. 자, 하지만 얘들은 우성에 따라 가지고 낮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낮긴 낮는데 얘들보다는 조금 덜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오히려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형이 나타난다. 이런 걸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성 범위의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테이삭스병 봅시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화학적 관점하고요.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우성의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자, 테이삭스병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그냥 열성 질환이에요. 열성 질환인데 이게 왜 나타나는 거냐면은 GM2 갱글리오사이드를 분해하는 헥소사미니데이즈 A라고 하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GM2 갱글리오사이드가 분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 테이삭스병입니다. 자, 이때 얘를 만드는 효소를 라제이라 칩시다. 자, 그럼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생화학적 관점에서 라제이는 효소 활성이 100입니다. 자, 하지만 라제이 스몰 A는 효소 활성이 50이겠죠. 반면에 스몰 A는 효소 활성이 빵일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위에서 배운 불완전 우성이다. 자,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 관찰하게 되면요. 이 라제이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정상 효소도 만들고 돌연변이 효소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이번에는 둘 다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동우성인 거예요. 왜? 라지에이도 그냥 만들고 스몰 A도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공동우성이다. 즉 어떤 효소를 만들어내느냐 돌연변이 효소라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우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우성 대립유전자의 빈도입니다. 자, 요거는 5개념 갖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성이면은 무조건 열성 대립유전자보다 집단 내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진화에서 우리 이제 조금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느냐? 자, 다지증, 손가락
발가락이 많게 만드는 이 대림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림 유전자에 비해 가지고 우성이에요. 우성인데 미국에서 이 다지증 아기 비율은 400명 중에 1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빈도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되는 게 자연 선택 아니면은 돌연변이 아니면 어떤 유전자의 이동 혹은 유전자 부동.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진화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배 방식,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빈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은 우성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성 열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다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복대림 유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복대림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은 개체군 내에 이제 한 형질에 대해 가지고 대림 유전자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복대림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유전자는 2개 이상 대림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유전자는 2개인데 어떻게 3개 이상의 대림 유전자가 존재해요 할 수 있는데, 자, 개체 수준에서 보면은 2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2가지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IA, IB 이렇게 있으면은 얘들은 AB형 혈액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여기에 IA, 여기에 IA 있으면은 뭐 얘는 A형 혈액형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스몰 i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O형, 만약에 저게 뭐 라지 IB,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i 이렇게 있다면은 얘들은 B형의 표현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대림 유전자가 IA, IB, 스몰 i 이렇게 총 3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적혈구 표면이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원래 당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붙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I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B 혈액형을 가지는 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발현하면은 AB형이 되는데, 자, 여기에 스몰 i가 있는 놈들 있죠. 자, 스몰 i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IB, 스몰 i가 있으면은 얘들은 그냥 B형을 발현하게 됩니다. B형 당을 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을 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없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반만 발현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얘들은 효소를 만드는 애들이라 가지고 골지체에서 당을 적혈구 표면으로 나중에 발현시키도록 만드는 효소기 때문에 얘들이 한쪽만 있다 해서 뭐 반만 발현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 붙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몰 i가 있다 그러면 아예 라지 A든 라지 B든 둘 다 만들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아예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O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다면 발현 봅시다. 다면 발현은 유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개 표현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낭포성 섬유증이란 게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얘들은 뭐냐면은 CFTR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CFTR이 뭐냐면은 염소 채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얘들이 어디 있냐면 이제 폐에 있는데, 폐에서 얘들이 염소를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CFTR을 통해 가지고 염소 이온을 밖에 보내주면은 물이 요 이온을 따라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가래 같은 게 이제 끈적하지 않고 맑은 가래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하지만은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럼 염소가 통과를 못할 거고 물도 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끈적하게 점액들이 막 여기 달라붙겠을 거예요. 물들이 없으니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일단 여기 이물질이 있을 때 이거를 밖으로 캑 하면서 뱉어내야 되는데 못 뱉어내니까 만성적으로 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심지어 얘들이 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기관 중에 이제 췌장에 있을 때, 자, 여기서도 CFTR이 있는데 여기서 분비가 안 되니까 역시나 췌장이 막혀가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땀샘 같은 경우에는 이게 CFTR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우리 피부가 있을 때 땀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바깥으로 향하게 제가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쪽으로 CL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땀샘에서 CFTR이 이상이 있으면은 염소에 재흡수가 안 돼요. 재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NaCl 염분이 땀에 못 나가가지고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NaCl 염분의 양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관에도 요 CFTR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림은 안 그릴게요. 이 점액들 분비가 이상이 생겨나가지고 태아 때부터, 남성이 태아 때부터 이 관이 그냥 막혀버려가지고 정관이 태화되게 돼서 불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가 지금 이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거를 다면 발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닐케토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닐케톤
특징. 자, 이건 뭐냐면은 PAH라고 하는 유전자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사실 페닐알라닌 있을 때요. 자, 페닐알라닌 이제 구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R그룹에 페닐2를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이드록시기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요 과정을 하는 놈이 요 유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 얘가 티로신으로 바꿔주기, 붙은 놈이 티로신이죠. 요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페닐알라닌은 축적이 될 거고요. 안 만들어지니까 티로신은 모자랄 겁니다. 자, 티로신이 모자란 거는 음식으로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페닐알라닌 축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축적이 됨으로써 신경계의 어떤 뇌 발달 장애로 지적 장애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닐알라닌의 방향족 대사산물이 막 축적이 돼가지고 특이한 향이 나게 됩니다. 자, 물론 티로신이 감소하니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티로신에 의해 가지고 멜라닌 합성이 막 감소해가지고 피부나 머리색이 막 밝아진다든지 이런 특징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요 하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면 발현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위 에피스타시스,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대림 유전자 말고요,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비대림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형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나오도록 수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상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표현형을 가리는 유전자가 상위 유전자, 그 다음에 가려지는 유전자가 하위 유전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개 털 색깔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개의 털 색깔. 자, 얘를 두 가지 유전자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검정 색소를 만드는 블랙 유전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를 이제 나온 색소를 침착시키는 E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 칩시다. 자, 얘들은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한쪽에 B가 있고 여기 한쪽에 E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세트로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만약에 라지 B에 스몰 E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색소가 침착을 시켜줍니다. 색소 침착이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검정색으로 보이게 돼요. 하지만은 스몰 B에 라지 E 이렇게 있게 되면은 검정색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갈색으로 털 색깔이 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라지 B 스몰 B와 상관없이 E가 무조건 스몰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색소가 침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라지비든 스몰비든 얘들이 아무리 이렇게 털에 막 몰래 색소가 만들어져 있어도 여기에 이제 붙어야 될 건데 침착되지가 않으니까 얘들이 이제 아예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 색깔이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이제 표현형은 아까 우리 퍼넷스퀘어 그린 거 기억나시죠? 9대 원래 3대 1이었습니다. 자, 이때 표현형이 이제 B2로 써볼게요. 라지 B, 라지 E, 라지 B, 스몰 E,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E, 스몰 B, 스몰 E 이렇게 있다 치면은 색깔이 검은색이 나오는 거, 일단 무조건 라지 E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라지 B도 있어야 될 겁니다. 얘는 검은색 나오겠죠. 자, 그냥 색깔로 바로 봅시다. 라지 B 스몰 E가 있으면은 스몰 E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노란색이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스몰 E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 나올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스몰 B인데 라지 E 발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갈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의 표현형은 9대, 갈색은 3대, 노란색은 3 더하기 2라면은 4. 이렇게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다인자 유전 봅시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개 유전자가 하나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를 다인자 유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은 키라든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겠죠. 몸무게라든지 아니면은 지능도 다인자 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 다인자 유전은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은 요 다면 발현 상위 복대림 유전자 쉬워서 많이는 안 나오고요. 얘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인간 형질의 멘델 유전의 양상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전을 확인할 때 인위적으로 짝짓기를 의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가계도라는 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쌍생아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 가지고 유전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계도는 쉽게 말해서 족보입니다. 족보. 유전 질환에 대한 족보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질에 대해 가지고 한 가족의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한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있는데요. 자, 먼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넓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어깨,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요. 여자들은 보통 좀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질병에 감염됐든지 아니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든지 질병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가지고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보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인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그린다라고만 알고 있으세요. 이게 보인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뭐 이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은. 자, 그 다음에 가계도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나타나겠죠. 세대와 함께 결혼 여부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선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요 남자와 요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런 뜻이고, 그 밑으로 이제 세대가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형제 자매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평행선을 끄은 다음에 수직으로 나타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임의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얘들은 쌍둥이다 이런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란성 쌍둥이를 나타내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은 표현이 보이게 되면은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성인지 일란성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여기다가 물음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가끔 이런 것도 보여요.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들은 지금 형제 자매 관계죠. 자, 때문에 온우입니다. 근친 결혼은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 가지고 근친이다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도는 이게 다예요. 사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질병 같은 걸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유전됐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게, 무슨 유전인지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또 봅시다. 열성 유전 질환 해가지고 낭포성 섬유증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했죠. 염소 이온 통로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말했습니다. 점액이 끈끈해지는 질환이었고요. 자, 그 다음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의 단백질 아미노산 한 개가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얘들은 요런 아미노산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헤모글로빈 분자가 긴 막대기로 이제 적혈구 안에서 뭉쳐져 가지고 적혈구 모양이 약간 짝하게 요렇게 생기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모양의 이제 겸상 적혈구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좀 신기한 게 얘들은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 성질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완전 우성 요거부터 보죠. 불완전 우성은 얘들이 이제 만약에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 E형 접합자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적혈구도 있고 비정상적인 겸상적혈구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고도로 이제 막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겸상적혈구를 원래 HBS 이렇게 씁니다. 정상을 HbA 이렇게 쓰고요. 어쨌든 요 겸상적혈구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HBS가 탈산소 상태, 즉 디옥시게네이티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산소 분압이 감소하면은 탈산소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HBS의 소수성 부위가, 요 발린의 소수성 부위가 노출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수성 부위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달라붙게 됩니다. 다른 헤모글로빈 S가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안 속에서 이렇게 긴 섬유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막대기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적혈구가 이렇게 긴 남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적혈구가 발현이 되는 거죠. 얘가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연한 얘기인데 E형 접합자의 경우에요, ADA하고 ABS가 있으면은 이 둘 다 만들어집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헤모글로빈이 모두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만들어져서 공동 우성인 거.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E형 접합자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면 발현액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상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 그 다음에 다면 발현의 특징을 각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편입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열성 유전 질환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낭포성 섬유증, 겸상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페닐케토뇨증하고 테이삭스 모두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성 유전 질환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연골 발육 부전증입니다. 연골 무형성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교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성장인자의 수용체가 성장인자를 만나야 되는 이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인자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못할 거니까 외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지 길이가 짧아가지고 난쟁이가 되는 표현형을. 다음 헌팅턴 무도병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헌팅턴 HTT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 가지고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이 생기느냐? 자, 우리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있었는데 글루타민은 CAG라고 하는 DNA 서열이 글루타민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CAG 서열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CAG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개에서 한 35개까지는 정상적인데 대충 35개에서 40개 사이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한 40개가 넘어가면은 단백질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미노산이 적당하게 좀 많아지니까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신경세포에서 응집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신경태행에 의해 가지고 막 춤을 추는 듯이 막 불수의적이고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 무도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성유전 질환이죠. 우성유전 질환인데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웃긴 게 또 한 35에서 45살까지 이때까지는 별 증상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경계 퇴행이 이제 요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어떻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성 치사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자, 죽는 거를 치사 이렇게 말합니다. 치사 유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계속 남아가지고 밑으로 유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성 유전 질환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이제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판 혹은 마르팡 이렇게 쓰게 돼요. 자, 얘들은 뭐냐면은 피브릴린이라는 결합 조직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결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합 조직이 이제 결함이 생기니까 키가 좀 커집니다. 오히려 키가 커요. 그 다음에 탄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대동맥은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탈구가 일어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마르판 증후군, 이런 질병도 우성 유전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반항성 신장병도 우성 유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장에 콩팥에 낭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신부전이 생기는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이건 다 레닌저에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 중 우성 유전 질환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보통 효소결핍 질환 있죠. 효소결핍. 자, 그런 애들은 절반만 활성이 있어도 대사 경로가 보통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열성으로 둘 이상이 있어야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성 질환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효과를 충분히 가지죠. 그래서 하플로 서피시언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효소결핍 질환. 반면에 이런 식으로 수용체가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자체가 막 과활성돼 가지고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이런 걸 조금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다인성 질환입니다. 다인성 질환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애들을 다인성 질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얘들은 가족력을 유전이니까 나타낼 수도 있고 비율은 3대1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뭐 심장질환, 다음에 당뇨병, 다음에 암,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다음에 뭐 조울증, 아니면 뭐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DL 수용체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대사랑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 조절 유전자, 아니면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식습관이 뭐 잘못돼 있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 다인성 질환이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분비된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하위 신호 관련 단백질들의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또 지방 대사 관련된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환경적으로는 뭐 비만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식습관 같은 거,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억제를 못하니까 암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반면에 종양 촉진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돼도 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는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흡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겠죠. 뭐 적을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파민과 관련된 이제 신경계 유전자가 뭐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 요인으로는 뭐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도 또 영향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조울증 아니면 정신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뇌 기능과 관련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관련된 유전자 아니면 어떤 시냅스 유전자, 시냅스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죠.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위를 시냅스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트라우마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 검사와 상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태어날 때 가계도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이 아이가 유전적 이상이 있을 건지 뭐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멘델 유전학과 확률 법칙에 기초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가계도 같은 걸 보면은 보인자인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인자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생명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엄마가 성염색체에서요 지금 한쪽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엄마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 표현형을 가져요, 생명에서. 하지만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는 정상이지만 여기 이제 질병이 있으면은 Y는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 하나 때문에 비정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둘이 결혼을 했다 칩시다. 이게 정상이라 치고요, 남자가. 그러면은 얘랑 얘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프라임에 Y가 나오니까 비정상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즉 생명, 즉 둘 다 정상인데 그 밑에 아예 뜬금없이 질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한쪽만 가지고 있었던 보인자였던 경우였죠. 자, 그 다음에 태아 검사되어 있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양수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 한 14에서 16주 정도 때 이미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궁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양수를 살짝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그 뽑아낸 양수에 있는 태아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엄마 뱃속에, 자,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양수를 빨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각질 떨어지죠. 그렇듯 여기도 아기의 세포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염색체 이상을 확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육모막 돌기 채취법 CV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더 일찍 할 수 있어요. 임신 6에서 8주 정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엄마의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 가지고 자궁 안쪽으로 이제 관을 투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가지고 이 아기가 이제 태반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러면 그 태반에 아주 작은 양의 조직을 이제 긁어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염색체를 확인하는 거를 육모막 돌기 채취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초음파 검사. 그래서 태아를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직접 보는 겁니다. 손발은 멀쩡한지, 생식기는 잘 자라고 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신생아 검사가 있습니다. 자, PKU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페닐케토닌증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의 그 신생아의 발 뒤꿈치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페닐알라닌 농도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원래 이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전환될 때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요게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페닐알라닌이 쌓이게 되고 티로신이 감소하면서 이 티로신이 또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할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합성이 감소하게 되면은 신경전달 물질량이 부족해져가지고 지적장애 아니면은 신경발달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생을 하자마자 신생아들 출생해서 한 24시간에서 한 72시간 정도 이때 아까 발 뒤꿈치에서 피를 뽑아내죠. 그래가지고 구3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별건 아니고 얘들은 그러면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을 때 잘 자라는 박테리아를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자라나면은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새는 이제 우리 그 화학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스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직접 페닐알라닌의 농도를 검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검출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페닐알라닌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애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들은 섭식을 제한을 하면은 오히려 얘들의 농도가 축적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필요량만 섭취를 시키는 겁니다. 즉 얘들이 많이 있는 게 뭐 육류, 우유, 생선, 뭐 치즈 이런 고단백질 식품들 그런 것들을 섭취를 제한을 시켜요. 대신에 티로신은 조금 보충을 더 해야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도파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에피네프린, 멜라닌,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 다 티로신이 정보체거든요. 그래서 티로신은 오히려 보충량을 늘리고 페니랄라닌은 섭식을 줄여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신경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식이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커서도 근데 식이요법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릴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은 여기까지 하고 1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